저희가 부지불식간에 거의 습관처럼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네. 그때 어떤 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이건 정말 부정의 의미는 아닌데 습관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아니 그러면서 나가는 그 아니라는 말을 그 굳이 써야 되는 부분도 아닌데 습관처럼 그 앞에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도리도리 젓는 뭐 이런 제스처가 몸에 배어 있는 경우를 보면 참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윤여광 박사님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 멘트를 읽고 있는 그 와중에도 저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반응해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모습이 그렇게 저희는 따뜻하게 느껴져요. 네. 바로 그분 모시겠습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계시는 윤여광 박사님과 세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처음 모실 때도 제가 느꼈던 그 눈치챘던 부분이었는데 네. 항상 그렇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설령 네.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도 고개를 항상 끄덕끄덕거려 주시면서 반응해 주시는데 그건 네. 습관이세요?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오래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습관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부정의 의미는 아닌데도 거의 정말 습관처럼 네. 아니 뭐 네. 이런 말을 먼저 붙이고 시작을 하는데 네. 박사님께서는 제가 참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할 때도 좋은 얘기입니다. 네. 아유 네, 저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항상 저 엉덩이를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되게 질문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우선 관심이 있다라는 그 반응이신 거고 네. 또 그 반응이 실은 질문까지 도달하려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드린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게 반응하시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집중해서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였지?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이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감사함과 그리고 존중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 간에 그러한 그 태도가 필요하죠. 근데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네. 박사님의 그런 모습에 도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네. 누군가가 정말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도 윤여광 박사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유 중요한 그렇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라고 네. 적어도 그런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습관적으로 붙어오던 그 아니 이 말만은 올해는 좀 제 입에서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도전받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되면은 서로 조금 다투고 싸울 일이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조금 더 사회가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럼요. 거. 아유 오히려 네. 더 좋은 도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3주차 들어서 행복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해오시면서 네, 네. 오늘 감정 구분을 해야 되는 네. 그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감정 구분을 하기 전에 1회차, 2회차 썸머리 잠깐 하고 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 이렇게 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래도 최대한 잘 이렇게 조리 있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 우리가 추구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반응으로 추구하는 바는 즐거움, 행복감을 얻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기저에 내려가 보면.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대전제를 행복을 추구함 혹은 행복이라고 본다면 그 행복은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깨닫고 느낄 수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 깊이 느끼려면 감정을 통해서 느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감정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논리적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목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구분하고 그리고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으로 첫째는 감정 인식이 필요하고 그 감정 인식에는 감정 인정과 감정 수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를 한참 드리고 그걸 하는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메타 코그니션 네. 상위 인지 혹은 메타 인지라는 그 개념 내가 나 자신을 제3자 관점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럴 때 행복하게 느끼고 있구나 내가 이럴 때 되게 슬프고 힘들구나라는 걸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네. 지금까지 저희가 받아온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네. 감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하고 맞습니다. 별로 그렇게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성이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맞습니다.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론적이어야 된다, 네, 뭐 네. 그런 것들에만 강조를 해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머리는 그렇게 해서 개발이 많이 되지도 되죠. 않았지만 되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마음은 조금 삭막해지는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적 활동이, 그러니까 머리를 쓴 이성적 사고, 이성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떤 일을 추진하고 일을 잘 해나가고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좋지만 상대적으로 감정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모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감정을 좀 배제하게 되죠. 네.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 순간 그 상황에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그쪽으로 함몰되다 보면 감정은 뭐 아유, 치워버려 뭐 혹은 뭐 괜찮아 네. 뭐 나중에 뭐 돌봐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유치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기도 네.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또 그러니까요. 특히나.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왜곡된 사고고 실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정에 정직해져야지 우리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실제로 그 행복이라는 것이 감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씀을 그 한 문장을 듣고 네. 생각한 게 네.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잘못 훈련을 받아온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걸 들었지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서 행복할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혹은 또 좋은 뭘 어디에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이게 일종의 공식처럼 우리의 어떤 그 문화 의식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돌아봐야 할 내 마음 상태, 내가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내가 어떨 때 불행하고 어떨 때 슬프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한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목표가 저기니까 오케이 다 저기까지 우선 달려가. 그러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얻어질 거야라고 하지만 정작 그때 가서 생각해 네, 뭐 이런 거. 그쵸. 네. 예, 인생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호흡을 고르면서 가야 하는데 저희는 무조건 전력 질주로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신 90세, 100세 되시는 어른들이 네. 인생을 반추해 봤을 때 그쵸. 어떤 말씀을 젊은 세대에게 주고 싶으시냐라는 얘기를 하시면 네. 항상 네, 그렇게까지 그렇게 아둥바둥 살 거 네.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게 네, 그만큼 본인의 감정에 충실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중에 또 표현을 많이 했을 걸이라는 그런 후회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특히 제가 부모님들 만나고 또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보면 어렸을 때 더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맞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못한 게 되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진도를 네, 열심히 좀 뽑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게 이제 실제로 일상생활에 우리 감정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지 일상의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해봐 드릴게요. 네. 그 저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어머니들도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네. 어머님들 이 경험하시는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어디 이제 제가 그 엄마가 약속 장소에 이제 자녀랑 같이 나가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야 우리 이제 몇 시에 나갈 거니까 준비해서 가자 했는데 자꾸 꾸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시간 맞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저기서 게임하고 있고 혹은 누워서 빈둥빈둥하고 있고 자녀가 그랬을 때 어머님께서 이제 화가 확 나시죠. 등짝 스매싱 네, 타이밍이죠. 그렇죠. 네, 네. 등짝 스매싱 각이 이게 딱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 화가 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중요한 약속 나가야 되는데 자녀가 그렇게 하면 막 올라오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건 그 시점에서 메타코그니션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차선책으로라도 그 상황이 다 지나가고 등짝 스매싱 날리고 그다음에 다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날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그 상황을 리뷰해 보는 걸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 상황을 제가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네.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 화가 나는 게 굉장히 당연한데, 근데 왜 화가 날까? 왜 화가 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 다 됐고 생각하기도 싫어요. 너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각자 각 부모님들 각 인격체가 어떤 상황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아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째, 어떤 분들은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에 대한 좌절감을 느껴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좌절감을 느꼈을 때 분노가 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약속을 어기면 안 돼, 늦으면 안 된다는 강한 원칙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1분도 늦어서는 안 돼, 혹은 뭐 무조건 5분 전에 가야 돼. 그 원칙 때문에, 그 이성적인 사고 때문에 분노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약속에 늦으면 상대방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약속에 늦었을 때 실제적으로 나와 내 자녀한테 큰 손해가 있을 때, 무슨 면접이라든가 그런 거 늦으면 곤란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 다르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중복되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겠죠. 혹은 한 가지만 반응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다인데요? 그러세요? 네 가지 다고 다섯 번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있어요. 네, 어떤 거? 네. 이런 자세가 계속 습관이 될까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 짜증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실은 제가 말씀드린, 진짜 자녀를 걱정한다면 표현을 짜증보다는 아들 혹은 딸, 엄마는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이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나중에 너가 피해볼까 봐 걱정이 돼 라고 내 걱정되는 감정을 얘기한다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너 이렇게 하고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렇지.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그렇지. 순간 우리 엄마 맞아, 지금 왜 나한테 이런 비난을 하고, 엄마 왜 나한테 비난하고 있어? 아니 지금 너가 그 잘못한 걸 가지고 엄마가 얘기하는데 지금 그 포인트가 아니잖아. 왜 나한테 소리 질러? 그렇죠. 이러면서 그냥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네. 상황에서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목이 타시죠? 네. 저는 이런 상황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엄마의 진짜 마음은 자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게 가장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그게 네. 근본이잖아요. 네. 근데 자녀는 아직 그걸 눈치채기, 그걸 알아차려주고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릴 수 있고, 그 상황이 그냥 단순하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그렇죠. 왜 엄마가 갑자기 이거 갖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네. 그냥 잠깐 좀 누워 있었는데, 나 나갈 준비, 내 머릿속에는 되어 있었고, 지금 잠깐 시간을 잊었고 1분 안에 내가 해갖고 갈 수 있는데 뭐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난리를.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구분하고, 그 감정을 구분한 걸 내가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부분을 상대방한테 잘 그냥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데, 첫째는 감정 구분이 안 되고, 그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연습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야 아직도 뭐 하고 있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연기 맞아요? 네. 박사님 너무 실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부모님들을 뵙고 이렇게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때는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리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또 집에 들어가면 자연인 아빠로서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실제로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조금 습관으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절대 잘 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는 정확한 정보와
그 정보를 기반으로 나의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지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의 훈련도 참 중요한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아버님들 대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아버님들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일을 하시다 보면은 같이 일하는 뭐 위에 상사가 계실 수 있고 네. 동료가 있고 네. 밑에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침 제가 뭐 이제 그 부하 직원에게 내일까지 뭘 해놔, 뭘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준비해 갖고 해야 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딱 봤는데 이게 잘 안 돼 있어. 뭐야? 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확 이게 마음이 이게 딱 올라오죠. 분노가. 열리죠. 바로. 그렇죠. 네. 야 혹은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굉장히 당연하지만 똑같이 메타코그니션을 활용해서 근데 나는 그때 왜 화가 났을까? 그때 그게 왜 짜증이 났을까를 한번 돌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똑같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지시를 내렸고 이게 이 사람한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갖고 할당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내 통제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상황이 좌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상사 보스한테 이걸 보고를 해야 되고 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내가 그거를 잘 못했다라는 당연히 네, 피드백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네. 그럼 그게 나한테 불평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불이익이 될 수 불이익이 있으니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로 갔을 때 그다음 나는 그다음 인사가 올까 혹은 내가 나중에 내 커리어에서 이게 오점을 남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불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 자신이 효능감이 내 자신이 유능하지 못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이유로 분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말이 말처럼 안 들리는 걸 보니까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거 그쵸. 아니야? 뭐 이런 네, 생각도 맞아요. 들 수 있고. 네,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리더십이 없어? 네. 뭐 이런 좌절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각 분들마다 그 느끼는 기저의 감정이 다 달라요. 상황은 똑같아서 이거 다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다 그렇지 않아요. 상담을 하고 오래 만나보다 보면 그 사람이 고유하게 느끼는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감정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실은 감정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건 내가 느끼는 감정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제대로 알기 위함이에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거. 내가 누구인지. 그걸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렇게 제3자의 눈으로 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렇죠. 많지 않죠. 그래서 어려운 거지만 그게 어려운 이유는 아까 전에 우리 진행자님께서 답을 말씀하셨는데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특수한 능력이구나. 누구나 특별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연습하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인데 그 연습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낯설고 그거 없이 40년, 5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개념 자체도 너무 낯설어 해본 적도 없어 이미 나는 너무 이전 상태로 굳어져 있어. 그리고 해야 될 필요도 잘 못 느끼죠.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선 너무 어렵고 그걸 언제 하고 있어서 그걸 언제 바꿔. 네,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메타코그니션이라는 게 작동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건 그 박사님 그거는 비현실적인 얘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렵죠. 그리고 비현실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행복이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나와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을 포함한 친척, 이웃, 가까운 지인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저희가 감정에 대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이런저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큰 깨달음은 네. 그런 감정 관리나 감정 구분이
뭐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뭐 그런 행복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자기 객관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느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나만 본인만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라고 또 반박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행복해야지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요. 지못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 감정을 뜯어보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네. 하라니까. 네. 근데 그 감정을 뜯어봐서 이게 불안인지 걱정인지 치욕인지 네. 뭔지 뭐 어떤 불편함인지 뜯었다고 칩시다. 네. 그렇게 해서 내 감정을 좀 구분해 놨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이랑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훌륭한 질문이세요. 그 결국에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 지금 훌륭하신 말씀이라면 네. 속지 마세요. 네,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적용할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구분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전부 다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잘 느끼는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걸 깨달은 거를 일상생활에서 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메타코그니션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 이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지금 반응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스텝 백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여기 이 사람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여기서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구라는 걸 메타코그니션을 활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제가 지금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네. 네. 감정에 함몰되지 말라는 그쵸. 말씀이네요. 네, 그걸 정확하게 어떤 게 나를 자꾸 끄집어 내리는 함정인지 정확하게 알면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쥐레가 있고 어떤 상황에 내가 취약하고 누가 어떤 말 할 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면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니 박사님 왜 이걸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필수 과목으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이게 필수 과목으로 우리가 훈련 받을 수만 있으면 이렇게까지 서로를 적대시하고 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이고. 네. 자, 전하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와서 돌아와서 네. 그러면 그 방법에 방법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특집으로 3주 동안 준비한 행복에 대한 마음 자세 네. 배우고 있는데요. 한미특수교육센터 프로그램 디렉터 윤여광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562-926-2040번입니다. 562-926-204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미특수교육센터 연락처입니다. 네. 유튜브 창에 그 썰드파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시고요. 네. 그렇죠. 그 아무래도 제3자의 눈시가 저 관점에서 네. 바라보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다른 분께서는 화가 날 때 내가 왜 화가 났지라는 것을 계속 본인한테 반문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훌륭하시네요. 당장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그런 스스로에게 계속 반문을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 답을 찾아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네. 훌륭하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공감입니다. 엄지척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네.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한번 대해서 말씀을 제가 조금 디렉트하게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봐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불편감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불편감을 좀 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감정 관리 혹은 감정 조절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그 불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하 익스피리언스라는 그 심리학적 용어가 있거든요. 아하 익스피리언스요? 아하 익스피리언스. 아마 많은 분들 다 일상에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령 이제 이것도 실제 상황을 좀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이렇게 내가 어디 출근하고 어디 갔는데 또 내 동료가 막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되게 무시하는 것 같고 되게 불편하게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기분 나빠지죠. 그렇죠. 짜증이 확 나갖고 이 사람 뭐야? 갑자기 왜 아침부터 이래? 그래서 막 너무 짜증이 나갖고 다른 동료한테 쟤 왜 저래?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오후에 알고 딱 봤더니 그분이 어저께 혹은 최근에
가정에 굉장히 큰 일이 있어서 아이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느끼냐면 아 미안하다. 내가 그걸 몰랐네.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든 상황인 줄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컴플레인을 많이 했으면 많이 했을수록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만 힘들어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나 그 사람에 대한 그 연민이, 심파티가 있으면은 당연히 네, 그렇게 먼저 말이죠. 들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 상황은 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위로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갖고 한 것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하나만 탁 들어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느꼈던 그 불편감이 훅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오히려 네. 미안함이 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내가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방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른들께서 참 좋은 방법을 진작부터 이미 알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역지사지. 네, 그 사람 실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요즘 뭐 힘든 일이 있어요? 아니면은 얼굴이 오늘 안 좋아 보이는데 어려운 일 있어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물어보기보다는 왜 저래? 이렇게 딱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모두 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들어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단편적으로 혹은 내 주관에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저 사람을 판단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로 아, 저 사람 혹시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 사람 저렇게 반응하는 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오픈마인드 자세로 열어놓게 되면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말씀 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얘기가 얼마나 귀중한 그리고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말씀인지 저는 네. 이제 알아요. 네. 그럴 맞아요. 수도 있지. 그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굉장히 연소하고 어리지만 아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느끼잖아요. 내가 탁 얘기해놓고 이 말은 하지 않았었는 게 더 그렇지. 좋았을 텐데. 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해서 죄송해요. 바로 이렇게 사과하지 않잖아요. 또 못하고 타이밍이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우리 모두 다 보편적인 어떤 기준 안에서 다 비슷하게 저는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조금 더 관대하게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서로 조금 더 배려받고 그 내가 베푼 배려가 또 나중에 저한테도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불편감을 느꼈을 때 외부에서 오는 즐거움을 통해서 그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어요. 우선 불편감을 느끼죠? 그럼 거기서 계속 우선 머무르시면 안 돼요. 잠깐 스텝백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셔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엄청 짜증나. 막 짜증나는데 누가 옆에서 재밌는 영상을 막 보고 있어. 딱 봤는데 진짜 웃겨. 그러면 내가 막 짜증났었어도 이걸 보면 피식 웃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 지금 나한테 주는 이 즐거움에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약간 비겁해 보이기도 하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리를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 누가 네. 썼던 책이야? 그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그게 책 제목이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거를 곱씹으면서 내가 불편하게 이걸 막 느끼는 것보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메타코그니션을 하시면서 그때 내가 뭐 때문에 불편했고 이런 과정이 동시에 있으면서 시선을 돌려서 내 불편한 감정을 빨리 털어내고 여기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영상을 본다든지 네.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나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려요. 네. 그게 비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럼 전혀 비겁한 게 아니죠. 오히려 지혜로운 거죠. 정확히 성숙한 태도인 거죠. 네. 성숙한 지혜롭고. 아니 거기서 네. 거기서 굳이 소나기를 맞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산을 펼치면 되는데. 정답. 네. 잘 못하시잖아요. 못하지. 근데 잘 못하시잖아요. 지금 주신 말씀 형님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네. 소나기를 엄청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방석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아, 네, 네. 저도 그게 네. 참 어려운데 네. 박사님 말씀에 120% 그건 네. 동의합니다. 네. 저는 잘하는 쪽인데 네. 그게 혹시 비겁하게 보이지 아니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우, 항상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게 비겁하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다. 그렇죠. 왜? 소나기가 오는데 그걸 계속 막고 있냐? 그게 의리가 있고 그게 뭔가 강직하고 우직한 게 아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거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즐거울 거야 하면은 물론 그거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제3자 관점에서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도 해.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나누는 건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스텝백 할게. 어떤 부분에서 비겁하다라고 얘기할 수 오히려 있을까요? 제가 쓰고 있는 방식은 미련한 거예요. 네, 그런 미련한 방법을 쓸 필요는 없는 네. 거죠. 해결을 안 했는데 네.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비겁함 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다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서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대응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베스트. 그런 분들은 진짜 인격이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굳이 이쪽으로 돌아설 필요가 맞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맞아요.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그럼 나도 편안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저희가 방송을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사실 대단하세요. 얼마나 많이 부딪힐 그러니까요. 수 네. 있는 순간들이 그쵸. 많았겠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서로 말을 섞는 파트너다 그쵸. 보니 네. 감정이 당연히 혹시라도 개입되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음. 정상적인 분위기가 나질 않아요. 맞아요. 어렵죠. 네, 근데 14년 동안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단하셔요. 우정아 씨가 네. 스텝백을 잘해요. 아, 되게 훌륭하신 거세요. 스텝백을 참 네.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박수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때리는데 이렇게 있다가 그래, 알겠어.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분노와 싸움도 에너지가 같이 상승 시너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부딪혀야지 싸움이 되지. 막 올라오고 있는데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같이 차분해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런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지. 맞습니다. 아니었으면 네.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아니었으면 계시네요. 벌써 옛날에 나가리란다. 옛날에 깨졌어. 네. 세 번째 네, 세 방법 번째 방법. 가볼게요. 세 번째 방법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운동, 신체 활동. 우리가 그 어떤 감정을 격하게 쓰고 나죠.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근육이 긴장하고 그 다음에 몸이 경직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긴장 상태 불안하죠? 그럼 그 사람 집에 가면 엄청 피곤해요. 왜냐면 근육이 꽉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이 높으신 분들이 피로감이 높으신 경향이 있으세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그 운동에 청소도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죠. 분노의 청소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네. 여성분들 특히 많이 하는데. 네. 청소는 특정 근육을 반복적으로 노동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하는데 그거를 진짜 운동처럼 즐겁게 하신다면 굉장히 저는 도움된다고 믿습니다. 집이 깨끗하면 박가 선생님은 좀 긴장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날은 무슨 일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승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승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불편함들을 가장 좋은 형태로 해소하는 거예요. 네. 이건 그래도 건강한 방법이네요. 매우 건강.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나 혹은 뭐 자기 취미 생활로 해소하시는 분, 혹은 진짜 청소로 해소하시는 분은 굉장히 훌륭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운동. 네. 우정아 씨 댁에 화장실 청소가 깨끗하게 된 날은 박하 선생님 긴장하셔야 되겠구나. 네,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바로 이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 얘기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방식과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종류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보통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려요. 이거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욕구와 소원이 성취됐을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껴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사고 싶었던 어떤 뭐 물건 혹은 뭐가 있을까요? 뭐 가방 혹은 뭐 화장품 또는 뭐 가고 싶었던 네, 가고 데를 싶었던 갈 곳 때. 그런 네. 내 위시리스트가 그게 딱 성취됐을 때 와 얻었어 하는 즐거움을 느끼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욕구와 소원의 성취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껴요. 감각. 뭐냐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미각이 자극됐을 네. 때, 네. 그리고 좋은 어떤 광경을 봤을 때, 자연을 봤을 때, 시각이 자극됐을 때, 그다음에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이럴 때 행복감을 느끼죠. 아. 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을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안았을 때, 그렇죠. 우리 스킨십을 자녀를 통해 촉각을 낳았을 통해서 때, 네.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감각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감각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많은 행복들을 일상에서 빈번하게 느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에서는 당연하죠. 행복도가 좀 높을 높죠. 수 네, 있을 그게 것 같아요. 지금 이 감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1번 그 아까 전에 욕구와 소원의 성취에 오는 행복은 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한이 되게 많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사고 싶어. 근데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럼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욕구와 이런 소원에 대한 성취를 통한 행복도 중요하지만 실은 이것보다 그 뒤에 말씀드리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감각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은 이거는 남녀노소 우리가 바로 느낄 수 바로 있잖아요. 느낄 수 있죠. 네. 그리고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을 유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 내가 좋아하는 영상 혹은 뭐 좋아하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보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적절한 뭐든지 적절한 수준에서는 다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딱 듣다 보면은 아니 좀 전까지 기분이 나빴는데 한 5분 만에 감정 상태가 확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계속 활용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계속 늘려가시고 기억하시고 알아가시면 되세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참 사람은 간사하다. 그런데 네. 그 간사함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잘 거죠. 이용하면 네. 최대한 행복감을 갖다가 만끽할 수 있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그걸 극대화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극대화. 사람이 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어떤 면에선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또 단순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좀 전까지 짜증 났다가도 좋죠. 맛있네. 좋죠. 네, 네, 내가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배우 혹은 딱 보면 역시 잘생겼어. 역시 아름다워. 그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게 뭐 비겁하거나 혹은 내가 너무 연약해 보이거나 혹은 내가 너무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doesn't matter. 내가 그 순간 행복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놀이예요. 놀이. 이 놀이는 그 활동 자체를 즐거움으로 목적을 해요. 즐거움이 목적이고 네. 이 놀이를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은 뭐 놀이터 가서 놀고 뭐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렇지만 성인들은 좋은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골프를 치시거나 낚시를 하시거나 하이킹을 하시거나 자전거를 타시거나 아니면 수영을 하시거나 이런 좋은 활동 네. 뭐 영화를 보시거나 이런 취미 활동이 나에게 놀이가 되고 그 취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순수하게 그냥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얻는 행복감을 경험하셔야 돼요. 관계.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반려동물 키우는 거나 가족하고 스킨십 하는 거. 이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사람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건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영위할 수 있는 행복감이에요. 네. 남녀노소 돈 전혀 상관없어요. 가족이 없으시더라도 가까운 지인은 계시잖아요. 친척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하고 통화할 때 내가 행복을 느끼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얻는 행복감이 실은 가장 우리 근본적인 만족감을 주는 행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은 네. 가장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과 네. 가장 맛있는 식사를 하십시오. 최고죠. 네, 그 두 좋네요. 가지 조합이면 엄청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한미톡스 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윤여강 박사님께서 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3주 동안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행복이 2배로 증대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끝으로 네. 함께해 주신 분들께 말씀 네. 전해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한 가지만 하자면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감도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불행감도 없습니다. 단지
그 조각, 그 파편들이 부분들이 빈번하게 반복될 뿐인 거예요. 그 빈번하게 반복되는 자리에 행복감을 넣을지 불행감을 넣을지는 각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자리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2025년 한 해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면 연말에 박사님 아이고. 저 선물 바구니 하나 아니요.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이라고 믿겠습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회 되시면 네. 그러면 또 모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할 테니까 아이고. 그때 너무 네. 바쁘다고 거절하지 말아주시고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3주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윤여광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